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2번째 시간으로 항소이유서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 3, 유시민.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 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 수집 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 행위로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학원 내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 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학원 자율화 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 산차를 계속해온 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스승치 않고 날조 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 강금마저 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규정을 배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 안정을 보장한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진에 방친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것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져 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너굴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제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 행위였다고 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재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체험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 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서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봤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 이후에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한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 라는 부분은 형식 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훈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 손행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 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훈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행구 자신의 법정 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 동일 9월 26일을 말함 21시경부터 2일 01시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용 및 백기영, 남성우, 오성중, 안성윤 등과 같이 정용범을 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위원들과 장시간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성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 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 경강부에 날짜 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 발표문을 원전으로 삼아 구속영장 공소장을 거쳐 토시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 윤리적 법적 책임을 송두리 명명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성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 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에 이어서 맺은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물이 들어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의기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깜찍한 진보다리를 들고서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북한을 지망하는 그 길이 6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들을 벗지 못한 19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의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천이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하신 사회선생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꽃이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던 햇살 아래 푸르르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본 매운 체육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 교내 상주하던 전투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 속에 묻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16살 꽃같은 처녀가 매주 60시간 이상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나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학생이 될 초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로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을 입고 커다란 높다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기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령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버린 12.6 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치하 대학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 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건조씨 고문 살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 2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눠 받았다는 허위 전수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